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한 고비는 넘겼지만 다음은 안보 청구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이 더 큰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만 외교적 표현이겠죠. 이 변칙적인 트럼프 스타일을 극복하기 위해선 그만큼 정상회담 준비도 치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한 우리 측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각 1일 앤드류 베이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캐비넷의 백악관 경제위원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각 안보와 경제, 기술 정책을 조언하는 인사와 접촉면을 넓히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베이커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성과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주한미군의 대중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동맹 현대화를 논의한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전한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그리고 철학, 그리고 방향 이런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또 공화당 의원들 3명과 잇따라 접촉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조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된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회담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는 8일과 취임식이 예정된 오는 15일 사이 성사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9배 증액을 요구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1기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직접 통화했는데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분담비 지출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한 축하 자리가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한국을 돈 찍는 기계라고까지 칭하며 지금보다 9배 많은 13조 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분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s a real possibility from South Korea. I think on all the bilateral alliances, we'll hear more of that from Trump in a second term. Absolutely. 국방비 증액 압박도 예상했습니다. 나토 같은 다자 동맹에도 더 많은 지출을 요구했던 것처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거란 겁니다. You can see what he's been saying about the NATO alliance. He wants everybody to spend more on national defense.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자도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통해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 할 것이라며 회담을 단순히 축하 자리가 아닌 새로운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이른바 관세 전쟁의 여파는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들에게 튄 불똥이 큽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공급망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마다 관세율이 달라 어디에서 만들어 파는 게 최선일지 각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연주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서 가장 많이 판 투싼의 가격은 28,705달러. 한미 협의대로 15%의 관세를 얹으면 약 600만 원 더 오릅니다. 현대차는 당장 가격을 올리기보다 미국 생산량을 늘리고 부품 현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재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전업계도 주요 해외 생산 기지인 베트남과 인도가 우리보다 높은 상호 관세를 맞으면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는 멕시코 공장에서 더 생산하도록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세탁기의 경우 9월부터 멕시코에 있는 멕시칼리 지역에 생산지를 추가 운영하여 관세 대응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식품업체는 결국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고 주로 동남아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의류업계도 생산기지 다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USMCA 때문에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서 좀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국 내나 아니면 미국 인근에서 생산해서 미국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기업들한테서는 좀 필수적인. 미국 정부는 또 반도체 관세 결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파생 상품인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IT 제품도 포함돼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내 고용시장이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덩달아 간밤 뉴욕 증시도 출렁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통계가 조작됐다며 통계를 작성한 당국자를 해고까지 했지만 이 시장의 위기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보고서가 금융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7만여 명 느는 데 그쳤고 직전 두 달의 신규 고용 규모는 종전보다 약 26만 개, 88% 낮춰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비교적 괜찮은 줄 알았던 고용 사정 등 미국 경제가 꺾인 겁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노동부 통계국장이 조작한 수치라고 주장했지만 I believe the numbers were phony, just like they were before the election, and there were other times. So you know what I did? I fired her. 시장에선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보고 있습니다. Where I felt like we were in peak uncertainty. Uncertainty tends to cause maybe a little bit of reluctance if you're an employer when making hiring decisions.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위축돼 기업들의 인력 감축 등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해외 투자를 이끌어내고 발표가 되긴 했지만은 실현이 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얘기잖아요. 세계 경제의 어떤 위축, 미국도 받을 수밖에 없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월가에선 트럼프의 줄기찬 금리 인하 압박에도 버티던 미국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관세를 해결하니 과세가 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달아오르던 증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푹 꺼졌습니다.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맞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 정부 발표에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이래저래 시끄럽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주식 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 진성중 정책위의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세 기준을 낮췄지만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라고 한 겁니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했는데 진 의장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세제 개편안이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관세 협상 잘 해놓고 주가로 수치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진 의장은 또 기자들과 만나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 원내대표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글은 이틀 만에 7만 명 넘게 동의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정부안 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진성준 의장에 대해서도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선에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성으로 꼽히는데 전국 상황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이동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지는 뉴스더 코너에서 앞으로의 전국 변화 예상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이 당기를 흔듭니다. 정 신임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 66.48%, 국민 여론조사 60.46%, 대의원 투표 46.91%로 합산 결과 총 득표율 61.74%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 득표율은 38.26%에 그쳤습니다. 대의원 투표에선 박 후보가 앞섰지만 권리당원 투표와 전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정 대표가 크게 앞섰습니다. 정 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부터 강경한 대화 공세를 강조했습니다. 당 수석 최고위원과 법사위원장을 지낸 정 대표는 당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힙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언론, 사법개혁 작업을 추석 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굳은 일과 싸울 일은 자신이 맡아 이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험한 일, 굳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공은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던 점을 의식한 듯 박찬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이어받은 정청래 신임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정치권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새 사령탑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결국 당심에서 이겼다, 이런 분석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전당대회는 영향력이 강한 이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당원들의 지지세로 이어지는 게 대체적인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하면서 권리당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열성 당원들 표 반영 비중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막강해진 당원들의 영향력이 입증된 셈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친여 성향 유튜브에 박찬대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꾸준하게 출연하면서 당원들에게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여온 점이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원 권한을 키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이제 더 이상 명심도 당원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권 여당 대표인데 앞으로의 당정 관계 어떻게 전망합니까? 당 일각에서는 본인색이 강한 정 대표 선출로 여권 내부 원심력이 점차 커질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 시절 대법관 증언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걸 두고 여권 내부 이견이 노출된 바 있는데 이런 상황이 당정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궐로 치러져 당대표 임기가 1년인데다 국정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인 만큼 대통령실 의중을 당이 따라가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지속될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 신임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정부와 한 몸이 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정 대표는 이게 경선 때부터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주장했었는데 실제로 정당 해산 추진할까요? 예, 정 대표는 오늘 당선 첫 일성에서도 이른바 이 내란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특검 수사 국면에선 협치보다 대화 강경 노선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대표는 이미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주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죠. 결국 실제 해산 청구 여부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정 대표가 정치적 구호로 정당 해산을 강조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승리, 그 이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 재선까지 노려야 하는 정 대표의 정치적 상황까지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강경 노선으로 가긴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도 진행 중인데 지금 여당 대표가 강경한 사람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후보 전략도 좀 변화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 당대표는 민주당 내란 공세에 맞서 어느 때보다 쪼그라든 당 지지율을 회복시켜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은 여전히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앞서 정청래 대표의 정당 해산 주장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자칫 통합 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면서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는데 주진우 의원은 곧바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민주당 공세 앞에서도 자중질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 선출의 야당 말살 시도와 입법 독재가 우려된다면서 국민의힘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특검에 윤 전 대통령과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특검이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을 촬영했다며 인권 침해란 입장인데 특검 측은 법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이 당선인 뜻이라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전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장 전 의원 전화를 받았냐고 물어봐 잘 논의해보겠다고 하자 알았다고 했단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어제 접견한 최측근 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윤 의원이 특검에서 없는 말을 지어냈다며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이 죽은 장제원 전 의원에게 책임을 밀고 있다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앞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 논란에 대해 더워서 다들 그런 차림이라며 특검이 카메라까지 들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진 촬영은 인권 침해라는 입장인데 특검은 법에 따라서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면회실에서도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최측근 인사는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업체 대표 2명을 소환했습니다.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받은 건 아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김 여사 집사 의혹의 핵심인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 대표가 특검에 출석합니다. 180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어제 IMS 모빌리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인데 조 대표는 연일 불거진 청탁성 투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는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특검은 기업들이 김 여사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IMS 모빌리티에 현안 해결을 위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사모펀드 대표 민모 씨도 함께 소환했는데 184억 투자는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보실까요? 이들에게 투자를 받은 경위와 김 여사 개입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김 씨는 김 여사와는 무관한 투자라며 조사받을 때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김 씨 아내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 씨는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들이 뒤에서 달려온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런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6배나 높은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유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흰색 1톤 트럭의 뒤를 들이받은 경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뒤쪽 갓길에 있는 파란색 승용차는 오른쪽이 부서졌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2시쯤입니다. 3차선을 달리던 경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4분 뒤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다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경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분 차 안에 계셨고 화물차 기사님이 나와서 수습하셔서 2차 사고 모닝이랑 이제 보행자분 같이 박은 거죠. 지난 6월엔 서울 양양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전복돼 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로 141명이 숨졌는데 치사율은 50%를 넘습니다. 일반 도로 사고보다 6배 높습니다. 100km 이상 주행하는 고속도로에는 제동 거리가 길어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차량이나 사람을 직접 충격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공사와 경찰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린 뒤 차량 밖 안전한 곳으로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틀 전 서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었죠. 피해 여성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구속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앞서 경찰에 이 남성을 2차례 신고했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양팔을 붙잡힌 채 걸어 나옵니다. 범행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셨나요? 이제 못하죠.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귀화한 50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그냥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3년 다리가 부러졌다고 신고했는데 김 씨의 폭행 사실이 확인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김 씨가 사람을 괴롭힌다고 신고했지만 다음 날 괜찮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최근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수차례 하고도 끝내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대응 체계의 허점과 보완점 등을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 소식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 보도로 알려진 스토킹 살인 또는 살인 미수 사건만 3건입니다. 지난달 26일 의정부에선 50대 여성이 전 직장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울산과 대전에선 여성들이 전 연인의 공격에 목숨을 잃거나 중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2020년 4,500여 건에서 지난해 약 3만 2천 건으로 무려 7배 넘게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토킹 범죄를 막는 여러 조치들이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 조사에 착수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같은 긴급 응급 조치를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재발이 우려되면 경찰은 검찰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엔 5가지가 있는데요.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 추적 장치 부착, 그리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도 왜 심각한 피해가 벌어지는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성단체 목소리 들어보시죠. 연락금지, 접근금지, 스마트워치, 전자발찌 같은 걸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가해자 제대로 격리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구치소 유치의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비율은 전체 청구 건수의 41%에 그칩니다. 가해자가 일정한 생활을 하고 주거지도 확실할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명령도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정 조치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상 공백이 생겨서 범죄 위험에 속수무책 노출된다는 데 있습니다. 또 접근 금지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접근 금지 명령을 지키는 안 지키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경찰이 그걸 다 일일이 감시 못 하잖아요. 결국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지키지 않는 한 무용 지분인 거죠. 일단 피해자들을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스토킹 가해자 3천여 명에 대해 전담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집중 감시에 들어갑니다. 또 스토킹 범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더 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 나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을 스토킹 범죄 행위가 발생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횟수, 2회 이상 이 정도의 횟수를 기록하는 개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무고한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서 관련 법규 정비해야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으면서 전국이 달아올랐습니다. 폭염특보가 일상인 요즘 더위를 피하는 게 일인데요. 시원한 피서지 모습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더위를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신호에 맞춰 붉은 토마토 더미로 뛰어듭니다. 토마토를 손과 발로 으깨거나 하늘로 힘껏 던집니다. 토마토 더미에 숨긴 황금 반지를 찾느라 무더위와 스트레스는 까맣게 잊은 모습입니다. 행사에 쓰이는 토마토는 상처가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로 한 번에 5리톤이 사용됩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해변. 사람들이 뜨겁게 달궈진 모래 위에서 땀을 흘리며 하키를 즐깁니다. 더웠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왜? 정말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고 정말 바닷가 피서를 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진 바다 위 하늘은 형형색색 아름다운 불꽃이 술을 놓습니다. 주말인 오늘 경북 경주가 3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휴일인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한풀 꺾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 해안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150mm 이상 내립니다. 특히 모레 낮까지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예보돼 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힘든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은 맨살로 뜨거운 땅을 밟고 다녀 열사병은 물론 화상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내 애견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황재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점박이 강아지 한 마리가 푸른 들판을 힘차게 뛰어다닙니다. 다른 한편에 있던 강아지는 더위에 지쳤는지 평상 위에 누워 숨을 빠르게 내뱉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을 버티기 힘든 건 강아지가 더합니다. 레오 씨 안 더우세요?
뜨거운 날씨의 반려견 산책은 보호자들의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10분 정도만 지나면은 좀 헐떡대고 해서 산책하는 게 너무 힘들긴 해요. 아침 저녁으로 아스팔트 안 뜨거울 때 주로 다니고. 반려견들은 사람보다 노면에 가깝게 있어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오후 3시 기준 아스팔트 온도는 50도 가까이 올라 손을 이렇게 잠깐만 대고 있어도 빨갛게 변하는데요. 신발을 신지 않은 반려견들의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에 맨발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의합니다. 여름에는 사람만 더운 게 아니죠. 오히려 네 발로 지면에 더 가깝게 걷는 우리 반려견들이 밖에서는 더 더울 수밖에 없는데요. 에어컨이 나오는 애견 카페를 찾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더위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실내에 이렇게 시원한 환경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힘겨운 여름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폭염 속에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에어컨과 선풍기는커녕 고층을 걸어 올라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구자영 기자가 반복되는 아파트 정전 사태에 맞춰봤습니다. 모든 스위치가 꺼져버린 엘리베이터. 에어컨 실외기도 멈췄습니다. 간밤에 갑자기 나간 전기는 다음 날 한낮이 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상할까 냉장고에 얼음까지 사다 넣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있던 얼음 다 녹았네. 이거나마 다 녹았어. 정전의 원인은 30년이 넘은 낡은 변압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실에서 그런 것도 연습에는 원래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은 지 31년 된 인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출입문에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고장난 변압기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콧소리가 나더니 TV를 보고 뭐 보여도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나만 나갔나 그리고 보니까 다 깜깜하고. 아파트 정전은 지은 지 25년이 넘은 단지의 발생 비율이 15년 미만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낡은 변압기 때문입니다. 옛날 가정용 그 1인 가구당 이제 전기 사용량 기준으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용량이 작은 거죠. 전자제품이 다양해지고 극한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가구당 전기 사용량은 5kW를 넘기도 하는데 변압기 설계 용량은 1991년 이전은 1kW, 이후도 3kW에 불과합니다. 오래된 변압기는 화재 위험도 높습니다. 피복이 벗겨지고 그 안에 동선이 노화되고 부식되고 뭐 이런 게 오래되면 쉽게 얘기하면 열화가 되는 거죠. 변압기를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영세 단지의 경우 대당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이게 30몇 년 되면은 연수가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이에 정부는 15년이 넘은 아파트의 변압기 교체비 80%를 한전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었고 여름철 노후 아파트 정전 사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부모가 나간 사이 아파트에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재 당시 24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어떻게 달라졌을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자매가 화재로 숨진 부산의 한 자치구에 있는 돌봄센터. 주말 저녁 갑자기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문의하려 찾아가 보니 문이 잠겨 있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게시판을 보니 온라인으로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의 주소지가 있는 다른 돌봄센터에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돌봄을 신청해봤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30분 동안 돌보미가 구해지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취소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200분 넘게 계시는데 그 시간대에 원치 않으시면은 선택을 안 하시는 거라고.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1,200여 건의 돌봄 신청 가운데 3분의 1은 취소됐습니다.
야간의 경우 기존 요금의 50%의 할증료까지 붙는데도 돌보미들이 기피하면서 부모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12,000원 이상 그 1시간에 이렇게 부담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적인 거나 대기적인 걸로 봤을 때 좀 이용이 쉽지 않더라고요. 부산시는 저소득층의 심야 시간 돌봄 비용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공백 문제의 해법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 경제적 압박 카드를 꺼내들며 휴전을 재차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급기야 이 두 나라 핵 위협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이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변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로 제시한 휴전 시한을 조롱하듯 러시아는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대규모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Цели, я сформулировал цели России. Что касается каких-то разочарований со стороны кого бы то ни было, то все разочарования. 러시아의 요지부동에 트럼프는 러시아를 향해 역겹다고 맹비난했고 양국의 신경전은 핵 위협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1일 SNS를 통해 러시아의 도발에 대비해 핵 잠수함 2대를 배치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Oh yeah, well we had to do that. A threat was made by a former president of Russia and we're going to protect our people. 앞서 푸틴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데드 핸드, 즉 러시아 지도부가 타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미사일이 발사되는 구소련의 시스템까지 거론하며 미국을 강하게 자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는 8일까지 휴전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 등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남미 페루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해안 도시를 덮쳤습니다. 시속 50km에 달하는 강풍에 건물이 파손되고 차량 운행도 마비되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희뿌연 모래폭풍이 지평선을 따라 펼쳐집니다. 밀려든 모래바람에 도심은 순식간에 황갈색으로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페루 남부 해안 도시 이카에서 거대한 모래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가려져 도로 위에선 앞차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시속 50km에 달하는 강풍으로 인해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페루 기상청은 이번 모래폭풍이 인근 사막의 모래가 강한 바람에 날려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os descendentes al momento de ir de la parte superior de la atmósfera hacia la superficie chocan contra el desierto y eso es lo que levanta en polvo. 현지 언론은 보통 9월에서 10월쯤 만들어지는 돌풍이 이례적으로 일찍 형성됐다며 이상기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고 이 조치는 내일 오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페루 정부는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주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는 내일 밤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밤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해안에 200mm 이상, 경남 해안에 180m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도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27도, 부산 2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4도, 대전 35도, 대구 36도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